세정개혁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속가능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세정개혁의 요체를 다시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납세자인 기업과 세무공무원 이 두 개의 그룹을 동시에 타겟팅한 것입니다. 납세자 기업들에게는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성실신고한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세제 혜택을 줘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하지 않은 기업들, 불성실신고 기업들은 특히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세무사철을 나가서 탈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을 썼고요. 이것이 결국 지속가능한 그러한 기업이 되려면은 세무공무원들 스스로 기강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부패 척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무사찰과 동시에 사찰요원이라든가 이제 그런 세무공무원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무감찰을 한 것이죠. 감사도 했지만 직무감찰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암행감찰을 해서 문제 공무는 없는 것인가, 사찰요원이 현장 나와가지고서는 잘못된 그러한 행위를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감찰을 통해서 그 부패 척결 노력을 부단히 그리고 강력하게 박 대통령 집권 말기까지 추진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강의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66년에 이제 개청이 돼가지고 박 대통령 집권 말기까지 70년대 말까지 근 15년을 계속, 특히 직무감찰은 계속 강화해 나갔다. 박 대통령은 세무공무원들의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는 노력을 15년 동안 강화하셨던 지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것이 이제 얼마나 개발도상국에 이렇게 이제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경제 개발에 이제 필요한 그런 그 소요 재원을 보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되는데, 일단 기업들은 탈세 요인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제대로 과표에 입각해가지고 정확한 과표에 입각해서 이제 세금을 내게 이제 하는데, 그 다들 숨기려고 하는 그런 요인이 있으니까 사찰을 나가서, 물론 성실신고 요인은 주되 불성실 신고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업에 직접 현장에 나가가지고서는 과표를 체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탈세 억제를 위한 정책이 한쪽에 있고, 우리 박 대통령의 이제 세정개혁의 핵심은 그거와 함께 동시에 안타이 커럽션, 부패 척결 노력, 세무공무원, 사찰요원까지 포함해서 그런 세무공무원들의 이제 부패를 척결을 함께 해야만이 세금이 거치는 것이죠. 이러한 세정개혁 이전에는 기업들은 세금을 안 내고 그 대신 봉투를 줬단 말이죠. 뇌물을 줬는데, 일단 세무공무원들이 뭐 예를 들면 견금 여석 이것을 이제 그 좌우명으로 삼아서 봉투를 받으면 안 된다, 봉투를 받는 거를 또 감찰한다,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기업에 가서, 기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적게 내려는 그러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성실신고 제도라는 그러한 자진 신고하는 그런 선진 세정을 위한 그런 정책 노력을 함과 동시에,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 모럴 해저드, 속이려는 탈세라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소위 그 세무사찰 나가가지고서는 이 문제에 탈세를 촉발하는 이런 정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탈세 정책과 부패 척결 노력, 안타이 커럽션,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세금이 폭발적으로 징수될 수 있었다.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950년대 형제개발 초기에 아까도 뭐 강조했습니다만은 한국은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 아까 57년에는 뭐 53%를
미국 원조에 이제 의존해서 국가 예산을 메우던 나라였습니다. 6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세정 개혁을 통해서 조세 수입이 이제 획기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1974년에는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정부 재정의 해외 원조 의존도가 0%가 되어 마침내 재정 자립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세정 개혁은 또 다른 의미로 저는 바야흐로 우리나라가 이 근대 국가로 발전하는 스테이트 빌딩, 그러니까 국가다운 국가, 근대적 국가가 탄생되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봅니다. 국세청 신설을 계기로 해서 획기적 규모의 조세 수입이 확보되고 이 세수는 또다시 경제사회개발 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짐으로써 비로소 우리나라가 근대적 국가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다운 국가, 그전에는 세금도 못 걷는 국가, 원조에만 의존하려 하던 그러한 국가, 그런 나라는 오늘날 많은 그 개도국에서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1960년대, 70년대에 그러한 아주 국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이 조세 행정을 반듯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그리고 가급적 그 이 부패, corruption free 부패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조세 행정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한국의 그 고도 성장을 한 그런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뭐 수출 공업화 정책도 쓰고요, 뭐 교육 개혁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썼습니다만은 이 결국은 수출 공업화라든가 뭐 교육 개혁이라든가 사회복지 정책을 하려면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 소요 자금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파이낸스 하느냐? 결국 기본적으로 세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역량 있는 국가만이 경제개발 정책, 사회 복지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세정 개혁에 따라서 조세 수입이 이제 급증한 덕분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성적인 재정 적자가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이 빨간 실선은 정부 지출을 GDP로 나눈 그런 비율이고 파란색 선은 조세 수입을 GNP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녹색 그 막대 그래프는 재정 수지, 그 정부 지출과 정부 세수의 차이. 그래서 세정개혁 이전 50년대, 60년대에는 항상 그 세수가 지출에 크게 못 미쳐서 재정 적자가 만성적으로 나는, 어떤 때는 뭐 GDP 대비 마이너스 10%씩 이렇게 이제 재정 적자가 나는데 이런 매년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또 이를 한국은행의 통화 발권력으로 보존하다 보니까 뭐 항상 높은 인플레이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철회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정 개혁 이후에는 세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이제 느니까 이 재정 적자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1970년대 중반 이후 1976년부터는 일반 회계 기준입니다만은 재정 수지가 흑자로 플러스로 이제 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거의, 물론 80년에 조금 있었습니다만 거의 모든 기간 동안 흑자를 기록하게 되어서 특히 우리가 97년, 98년 외환위기 났었을 때 저희가 이 축적된 재정수지 재원 가지고 아주 타임리하게 공적 자금을 집어넣어서 뭐 부실채권 정리라든가 은행에 어떻게 증자 뭐 이런 것을 아주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아시아 외환위기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성과를 보이는데, 그것의 기반은
재정의 건전성이고 그 건전성의 더 중요한 기반은 세금을 거둘 수 있었던 그러한 우리 역량인 거죠. 세무 행정 그 어떤 징세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흑자로 탈바꿈되면서 거시 경제를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안정적인 운영이 이제 가능해지는 이러한 또 이제 중요한 그런 성과를 냅니다. 결국 그 박정희 정부의 세정 개혁은 지속적인 조세 수입 그리고 투자 재원의 확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립 경제, 박 대통령께서 가장 추구하셨던 자립 경제, self-sufficient 그러한 그 경제 기초를 마련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세정 개혁은 그 OECD 이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 DAC가 이제 주창하는 경제 발전 원리에 아주 가장 잘 부합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저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OECD의 이 경제 발전, 그 DAC의 이제 경제 발전 원리의 그 요체는 뭐라고 하냐면 Developing countries set their own development strategies, improve their institutions, and tackle the corruption. 아주 핵심을 찌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OECD의 경제 발전 원리의 요체는 개발대상국들이 스스로 개발 전력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 여기서 이제 제도는 어떻게 보면 징세 행정을 비롯해서 여러 행정이 제도가 있겠죠. 교육 제도라든가 금융 제도라든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제도는 세무 행정 그 제도로 이제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런 제도를 개선시키고 부패를 척결시켜야 된다. 중요한 게 결국 부패를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국은 개발도상국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를 가르는데 한국의 발전 경험 그리고 그 발전 경험을 뒷받침했던 조세 행정 개혁 비위 부패 척결 노력 이것이 바로 OECD가 원하는 롤 모델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세정 개혁을 통해서 확보된 그 세수 기반을 기초로 그 재임 기간 동안 경부고속도로,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 등 사회간접 자본 확충은 물론이고 또 중화공업 추진했을 때 여러 그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새마을운동 그리고 농어촌 전력화 농어촌 전력 그 농어촌에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77년에는 의료보장제도의 도입 이러한 것을 추진했는데 그것을 다 지원한 것이 세수였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가능했는데 왼쪽 이 그림은 그 포장된 도로와 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그린 지도인데 1963년만 해도 우리나라 이 국도의 포장률이 20%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제 60년대 후반 이후 도로 건설에 대한 투자 확대로 75년에는 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해서 서울 호남고속도로 그리고 여러 그 국도가 포장이 되고 해서 전국 도로망이 대대적으로 확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세수를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세정 개혁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또 하나 이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이 댐도 수력 발전소죠.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집권 기간 동안 23개의 댐이 건설이 됩니다. 소양강 댐 큰 것부터 시작해서 대청댐 등등 여러 다목적 댐과 함께 그 일반 이 댐과 이제 수력 발전소가 이제 확충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50년대 이제 이승만 대통령 시기로 가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수력 발전소를 짓고 싶으셨는데 미국이 도와주지 않고 미국은 수력 발전소에는 관심이 없고 화력 발전소 중심으로
그 소위 인프라를 깔아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농업국이고 특히 쌀 농사에는 이제 물이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력발전소를 좀 지원해 줬으면은 용수도 확보가 되면서 전력도 생산되니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미국 원조 당국에 이제 그렇게 읍소를 했는데 미국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1950년 6.25 전쟁 당시 초기에 충청도의 그 괴산이라는 그 조그만 괴산댐을 수문이면 한 5개인가요? 6개밖에 없는 그 댐을 하나 만들어주고는 수력발전소 지원했고 그 대신 마산 화력발전소라든가 당인리 화력발전소 같은 그러한 화력발전소에 이제 지원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미국은 수력발전소를 지원하지 않고 화력발전소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한 요인으로서는 그 당시에 그 텍사스 석유 생산업자들이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해서 자기들이 생산한 그러한 그 석유가 한국에 팔아가지고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로비가 있어서 소위 석유를 사용해서 소위 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화력 발전소에 이제 결국은 초점을 맞춰서 한국의 전력 관련된 인프라를 지원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조세 개혁을 해가지고 조세행정 계획을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거둔 세금을 중요한 어떤 사업에 이제 지출하는데 박 대통령은 야 이제야말로 우리가 수력 발전소를 줘야 되겠다. 왜냐? 농업 발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공업화를 해야 되는데 공업용수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도시화가 이제 되다 보면 생활용수도 필요하고 그래서 물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한편에서는 산림 녹화를 통해서 그 물을 이렇게 이제 그 산림에 확보하는 노력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23개의 이제 댐을 이제 지어서 그래서 이제 물을 공급할 수 있었다. 농업, 산업, 생활 부문에. 그래서 뭐 이게 좀 하나 이제 에피소딕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댐 이거 짓는데도 원조에 의존하다 보면은 그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러한 발전소를 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정 계획을 해서 재정 자립을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 재정 자립을 하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책의 오너십이 생긴 거죠. 외국의 눈치 보지 않고 그런 면에서 박 대통령의 그 세정 계획에 대한 의지,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 그리고 기업도 뇌물을 이제는 안 내는 그러한 여건이 됐으니까 기업은 버는 만큼 일정 부분을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세무사찰 나가는 것이죠. 기업들은 뭐 그거 가지고 불만이 많고 아까도 대한상의에서도 읍소를 하고 하는 그러한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자립경제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한데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한테는 제대로 걷어가지고 그걸 경제개발정책, 사회개발정책에 써야 된다. 그런 정책이 훌륭하게 추진이 된 사례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 박 대통령 방식의 경제사회개발정책,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고도성장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두 마리 토끼를 이제 잡는 그 성과를 갖게 됩니다. 보통 이제 고도성장하게 되면은 1인당 국민 소득이 이제 올라가는 목표가 있겠죠. 그래서 소득 증대 목표 한 마리 토끼고 또 하나 토끼는 급속한 소득이 증가되지만 그 소득의 과실이 가급적 많은 국민들한테 이렇게 그 배분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 소득 분배가 양호한 이러한 것이 또 하나 이제 정책 목표가 될 텐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다 잡은 것이죠. 65년, 90년 기간 중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연평균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매년 7.1%,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였고 2등이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속 성장 속에서도 소득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지니 계수로 우리가 이제 소득 분배의 그 분포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지니 계수가 낮다라는 것은, 낮은 지니 계수는 소득 분배가 양호하다는 상대적으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 국가들, 뭐 남미 국가들, 뭐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은 성장률은 1등, 그리고 소득 분배도 타이완한테는 좀 밀리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한 소득 분배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동반 성장이고 요즘에 얘기하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럼 그 포용적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산업화를 통해서 이제 이 고도 성장으로 해서 벌어들인 그 소위 기업들의 이익, 그에서 세금을 제대로 걷고 탈세를 최소화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 일하는 그 근로자들의 소득이 올라가니까 또 소득세도 또 제대로 걷고, 또 부가가치세 이제 간접세도 또 저희들이 77년 8년에 이제 도입이 돼서, 그래서 한국은 아주 그 세금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잘 걷을 수 있었던 그런 이 국가였죠. 그러한 세금을 가지고 복지정책, 의료보장제도, 77년에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208만 명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의료 구호제도가 지원된다든가, 그러한 저소득층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받게 되는 이러한 것이 의료보험제도와 동시에 77년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같은 농업 지원하는 정책에도 농민들 소득 증대에서도 정부가 또 일정 부분 재정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세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리고 또 농민들의 소득이 크게 올랐던 그 이 70년대 전반부 때 이제 저희가 통일벼 이런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서는 통일벼를 심는 농민들한테는 고미가 정책을 지원한다.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농민을 지원하고, 농민으로부터 사온 쌀은 일반 시민들한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그러한 고미가 정책, 이중고가제를 이제 쓰는데, 그 가격 차를 어떻게 보존하느냐? 바로 세금에서 지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농가 소득도 올라가고, 그리고 의료제도,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고, 70년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뭐 산업화가 돼서 고속 성장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동반 성장을 저희들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이죠. 저는 이러한 그 정책 조합은 오늘날 우리 한국 경제에도 적용될 수 있고, 특히 오늘날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그 대유행에 따라서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졌는데, 이러한 그 정책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갖고 우리가 코로나를 포함한 그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